안녕하세요. 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 대표 켈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태풍도 오고 회사 업무도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4시 32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itiative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개입되어 있는데요. 먼저 1대1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말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1대1로 프로젝트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위험성들 그리고 분쟁 예방 방책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졌는데요. 제일 먼저 김정선 변호사님, 켈리 킴 변호사님께서 BRI 프로젝트의 역사적 백그라운드 정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지 프로젝트들은 어떤 형태로 파이낸싱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선 변호사님은 힐 디킨슨 홍콩 법률사무소에서 국제소송 및 중재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님은 홍콩 변호사이시고요. 홍콩 중재기관에서 분쟁 조정 어크레디테이션을 획득하셨고 미리로 활동 중이십니다. 김 변호사님은 다양한 범위의 민사, 상사 소송을 다루시고 있고요. KCAB하고 HKIC 비롯하여 다양한 중재 규칙에 따라 성공적으로 중재 사건들을 처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HKIC의 BRI 프로젝트 관한 경험과 스태티스틱스를 공유하고요. BRI 프로젝트 관한 분쟁 해결에서는 HKIC를 사용하시는데 베네핏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교수님께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들과 한국 기업들이 PPP 형태의 BRI 투자 프로젝트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과 다양한 위험 경감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미국 변호사로 인디애나폴리스, 시카고, 시애틀에 소재한 로펌들에서 Commercial Litigation, Corporate Law, M&A,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등의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으시고요. 2006년부터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및 국제사법을 강의하시고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한국에서 국제건설에너지 법연구회를 발족하여 많은 논문들을 발간하고 많은 세미나들을 개최해 오고 계십니다. KCAB하고 HKIC에서 중재인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웹 세미나를 신청하시면서 문의사항들 있으시면 스크린 아래 보시면요. Q&A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이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다룰 머티리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선 변호사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 디킨슨 홍콩의 김정선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곧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홍콩은 저번 주에 태풍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록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맑은 하늘을 좀 마주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좀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간 이후에 다시 맑고 높은 하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늘 주제에 관심 있으신 한국 기업인 분들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중국의 1대1로 정책 배경과 관련 지역, 또 대외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구상을 처음 제기한 이후 2015년 1대1로에 대하여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경제 외교의 톱 레벨 디자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중국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과잉 공급을 해결할 지역 발전 전략이고 대외적으로는 건설 방식을 고품질화하기 위해 중국 혼자만은 할 수 없고 한국과 같은 협력 가능한 나라들과의 제3국 시장을 개발해 나가는 중국의 대외 협력 정책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연성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1,700억 달러이고 연성 국가 무역액은 누계로 한 6조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원 벨트, 원 로드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했지만 2016년부터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새로운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약자로는 BRI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편의상 1대1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예, 같은 내용에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대1로의 1대는 여러 지역들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뜻하고 또 1로는 하나의 길을 가리키며 동남아 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경제 영어로는 코리어더라고 하고 이제 회랑들이 이제 1부터 6까지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뉴유라시아 국제 철도선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중국 장쑤성을 출발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어지는 구역이고요. 두 번째 중국, 몽골, 러시아 운송 회랑은 이제 오랫동안 세 나라가 접경 경제 구역으로 협력 관계를 다져온 곳입니다. 다음 세 번째 중국, 중앙아시아, 서유럽 경제구역은 중국 신장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또 서아시아, 이란, 터키 등의 철도와 연결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국 또 인도차이나 경제구역이 되겠는데요. 메콩강 지역을 커버하며 또 난닝에서 하노이로 이어지는 철도를 포함하고 이는 남동아시아 주요 도시 항공선과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구역이고요. 중국 카시카르에서 파키스탄 남쪽에 이르는 경제구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구역이 해당이 되고 또 요즘에는 새롭게 그 1대1로 정책이 7번째로 또 중남미 지역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1대1로에는 크게 주요한 5가지 협력 테마를 중국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협력이 되겠고요. 이는 컨설테이션을 통한 그 공동 개발 계획이 되고 두 번째는 인프라 구조 연결이 되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이을 수 있도록 항만, 육지, 또 수로 교통을 원활히 진행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 장벽을 줄이고 통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 통합, 즉 금융 협력이 되겠는데요. 각 나라마다의 조정 절차로 재정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협조를 위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요즘에 자료를 보면 이제 중국의 그 러시아, 특히 그 카자흐스탄 쪽에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많이 그 러시아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이러한 이해와 대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1대1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파이낸셜 마켓 데이터를 조사하는 그 레피네티브라는 기관에 따르면 1대1로의 주요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44%가 운송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는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항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뱅크 등의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 론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지 별도로 1대1로 관련이라는 것이 실제로 표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1대1로는 중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의 이름을 딴 별도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파이낸싱 관련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펀드는 중국 정부가 조성한 펀드로서 2014년에 설립이 돼서 US 달러 400억 달러와 그다음에 중국 위안 1000억 위안 규모로 조성이 되어서 1대1로 관련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즉 AIIB는 미국,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선진국들 총 103개국이 가입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설립이 되어서 S&P나 무디스 등에서 AAA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2015년 초창기 멤버로 가입을 해서 그 5대 지분 소유국 중에 하나로서 한 3.81%의 그 소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다양한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해 공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홍콩이 1대1로 정책 추진에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홍콩은 2047년까지 홍콩의 헌법상 그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영국 통치하에 적용이 되었던 그 커먼로 시스템이 적용 중입니다. 홍콩에서 결정된 중재 판정문은 뉴욕 컨벤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한 150여 개국에서 강제 집행 실효성이 있고 특히 중국과 홍콩 간의 상호 어레인지먼트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나 또 홍콩에서나 결정된 중재 판정문의 강제 집행을 효율적으로 상호 도시에서 가능하게 하였고 이제는 인테림 메저라고 해서 그 중재 판정 전에도 임시 조치를 홍콩 중재소송 진행 중에 중국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을 중재지로 보통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1대1로 관련해서 홍콩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중국 주도 비즈니스의 회사 본사를 홍콩에 설립하게 하여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유럽, 한국과 같은 선진국가의 협력 체계를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홍콩은 도시의 공식 언어가 영어와 중국어여서 금융권이나 법조계 또 사법 시스템에서 일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이러한 언어 능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오랜 다국적 기업 간의 경제 활동을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라이센스와 법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홍콩의 중재에 관한 법령인 Arbitration Ordinance도 그 모델로에 근거하고 있고 또 홍콩 법원 역시 중재와 소송 조정 절차에 우호적입니다. 홍콩은 중재 판정에 대한 독립성과 강제 집행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고 지원하는 도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한국의 1대1로 정책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2015년에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또 사드 문제로 실질적 추진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에 한중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올해 또 8월 초에도 칭다오에서 상호 경제 협력 체계를 다지며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한국의 남방, 북방 정책을 함께 증대해 나가자는데 서로 협력 구조를 정부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당시에 한국과 중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주요 무역 협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또 베이징 소재 대학 조사 기관에 따르면 고품격의 제조업, 또 5G, 헬스케어, 운송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세 나라 간 경제 무역 개발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은 이 중국에서 1대1로 정책과 더불어 굉장히 의지를 갖고 드랍을 걸고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1대1로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실제 중국의 1대1로 정책 관련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법적 리스크나 정치적 이슈, 또 제3국 이해도 부족, 노동이나 환경 문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별개로 좀 중국 주도의 투자 유치를 1대1로 정책 관련하여 보았을 때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최초 투자 소송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소송을 낸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송은 중국 내 부지의 골프 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비록 안타깝게도 한국 중소기업이 본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사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최초의 케이스라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의 주요한 법률 이슈는 2007년 해결된 한중 투자보호조약 관련 투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처음으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2020년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1대1로 프로젝트에도 락다운이나 또 공장이 멈추고 또 인력과 부자재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개발 또 도상국들의 론 상환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분위기로 중국 정부가 ICT 산업 및 헬스케어 산업 쪽에도 새로운 1대1로 체계 안에서 산업 육성을 꾀하는 분위기로 여겨집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저희 로펌에서 1대1로나 민관 경제협력, 즉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관련 자문을 드린 경우를 보았을 때 보통 다른 상사 계약과 같이 주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중국이 소유하는 기업과 다른 나라가 소유하는 기업 또는 사기업 간의 제3자에 대한 주식 매각 등에서 보통 발생을 하였고, 따라서 주주 계약에서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잘 드래프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적은 한 가지 예로 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서로 미리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맨 처음에 진행하기로 했던 1대1로의 프로젝트의 언더라인 오브젝티브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제1대1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관련 계약들도 결국은 다른 여타 국제상사 거래 계약과 같이 준거법이나 분쟁 해결 조항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또는 해당 국가의 국가별 책임 면제가 적용되는지, 소멸시효 관련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 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상대방에 대해 그런 리걸 또는 회계 듀 딜리전스를 시행해서 그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계약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이상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제 마이크를 켈리 변호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BRI 프로젝트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저는 BRI 분쟁이 생겼을 때 HKIC 규칙을 사용 시 어떠한 베네핏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조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베네핏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상 4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Interim Measures Arrangement인데요. 이 임시조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0월 달에 이 Interim Measures Arrangement, 임시조치 협약이 사인이 됐는데 그 전에는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중재 사건에서는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 법원에서 중국에 있는 asset들이나 evidence preservation 이런 임시조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진행되는 중재 사건에서만 중국 법원에 가서 임시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이 홍콩하고 중국 이 임시조치 협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 아닌 다른 나라 홍콩에서만 이 진행되는 중재 사건에서는 이제는 중국 본토 법원에 가서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생각하시는 이제 법률 리스크나 프로젝트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1대1로 BRI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자본이 안 들어갔더라도 중국 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임시조치 신청이 불가능하면 이제 리소스나 이런 릴리프를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홍콩에서 진행하는 중재 그리고 이 협약에서 중재기구의 신청을 가능한 이제 자격이 부여된 중재기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KIC는 이 자격이 부여된 정식적인 중재기구이고요. 이 협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25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이 접수받은 사건들 중에 5개국의 BRI 관할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그래서 벌써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시간인데요. BRI 관할 지역의 5개국의 임시조치 신청이 지금 벌써 파일링이 된 상황입니다. 이 임시조치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BRI 프로젝트에 관한 이 디스피트가 더 발생이 될 것 같고 추후에도 디스피트가 발생이 됐을 때 임시조치 가능한 중재 조항을 사용하는 게 나중에
relief를 seek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는 홍콩에서 발효된 중재 판결이 대부분의 BRI 관할 지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44개 BRI 참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9개국이 뉴욕 협약에 사인을 한 나라들입니다. 82%의 BRI 국가에서 중재 판결이 집행 가능함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HKIC의 관할의 중재 판결은 또한 중국에서의 높은 집행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래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시간에서 중국은 오직 3건의 HKIC 중재 판결만을 집행 거부를 하였습니다. 20년간 많은 집행이 진행됐는데 3건이고요. 이 3건도 다 technicality 이슈로 집행 거부를 한 것이고 HKIC의 administration이나 판정에 문제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베네핏을 설명드리자면 2016년 10월 HKIC는 OECD 개발 도상국 목록에 속한 국가의 당사자들이 포함된 분쟁 해결에서는 저희 심리시설 제공을 비용 없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RI 참여국 국가들 중 70% 이상이 OECD 개발 도상국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HKIC에서 이 BRI dispute는 아니지만 그 investor state dispute가 있었는데요. 한국 상대로 investor state dispute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exemption을 사용해서 저희 claimant하고 respondent한테 심리시설 및 비용들을 전혀 받지 않고 free of charge로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HKIC는 중국 PRC 당사자가 연루된 광범위한 분쟁 관리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케이스가 1년에 대부분 900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로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40%는 중국 관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enforcement, 홍콩하고 중국의 enforcement arrangement, 그리고 interim measures arrangement, 이런 benefit들이 크기 때문에 HKIC 그리고 홍콩에서 중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tatistics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도 올해 6월까지 HKIC에서 총 980건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 BRI dispute가 involved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BRI 참여국인 중재를 저희가 관리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980건의 사건 중에 2,055명의 당사자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BRI 프로젝트의 총 참여 관할 지역은 144개 중 42개의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스퓨트가 980 디스퓨트가 있는데 그것보다 2배 넘는 파리들이 involved 된 이유는 BRI 디스퓨트 자체가 멀티-파티, 멀티-컨트랙트 디스퓨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한 HKIC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본토 당사자와 BRI 참여국 당사자 모두를 적어도 한 당사자씩 포함하는 중재 사건을 95건 차례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statistics를 드리자면 여기 amount of dispute는 average 1.8 billion이고요.
types of dispute를 보시면 maritime, 그리고 international trade, 그리고 corporate. 이게 top 3 dispute 종류입니다. maritime 안에는 뭐 shipping, port, 그리고 offshore, pipeline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State of arbitration은 100% 홍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intermeasures arrangement 그리고 enforcement를 중국 본토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State of arbitration 홍콩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governing law를 보시면 홍콩 law가 43%지만 PRC law 그리고 English law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법 그리고 뉴욕법도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anguage of arbitration 보시면 English가 73%, Chinese 18%, English and Chinese 이렇게 진행되면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생기지만 이런 사례도 9%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role of PRC SOEs, state-owned entities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9 PRC state-owned entity가 10개의 중재에 involved 돼 있었습니다. 그 nationality of parties를 보시면 23개의 BRI jurisdiction이 involved 돼 있는데요. 이 statistics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95개의 그 HKC administered arbitration을 breakdown 한 statistic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mainland China는 95에서 95 모두 involved 됐고요. claimant and respondent 두 개를 다 포함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세 번째 랭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BRI 이 statistics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 파리들이 involved 된 프로젝트, 중동, APEC region, 뭐 아프리카 이렇게 많이 진행을 Korean contractor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BRI로 specify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트랙터들 그리고 사인하는 파티들도 이 프로젝트가 BRI로 specify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BRI party 그리고 BRI jurisdiction에 관한 케이스들을 준비한 statistics로 보시면 됩니다. nationality of arbitrators,를 보시면 여기에서 제일 큰 숫자가 United Kingdom,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홍콩하고 United Kingdom, UK 둘 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중재인들이고요.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뭐 차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되게 다양하게 어포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여기에 올렸는데요. 이거는 그 audience들을 위해서 어떤 type of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BRI는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claimant가 JV, 그러니까 Chinese state-owned entity하고 UK engineering 회사하고 같이 JV를 맺었고요. 그 respondent 쪽에는 PRC entity controlled by another SOE.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국 SOE랑 다른 중국 SOE가 같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respondent는 Saudi Arabia company. 이렇게 two respondent against one claimant.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submarine power cable oilfield에 installation 하는 거고요. Dispute resolution clause는 HKIC rules, 홍콩 C, 홍콩 law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default 자체는 respondent가 그 electronic cable를 specification에 안 맞게 laying을 했고 그리고 딜레이도 프로젝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로 관한 비용 청구도 같이 했고요. 여기에서 dispute amount는 36 million. 그리고 two partial award로 나눠서 issue들을 따로따로
진행해서 어워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 Cayman Entity of Chinese SOE. 그러니까 결론은 Chinese State-Owned Entity versus respondent은 African SOE 하고 홍콩 컴퍼니 Cayman SPV. 이렇게 세 파티가 Chinese State-Owned Entity 상대로 같이 싸우는 디스피트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그 오일 블록들의 롱 관한 이슈로 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왔습니다. 윤세차 룰을 사용했고요. HKIC가 administration을 했고 홍콩식 홍콩 law. 이 dispute amount는 1.4 billion이었고 sole arbitrator 중재인 한 명의 중재인이 이 dispute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hinese SOE 그리고 만 state-owned entity, 중국 엔티티만 이런 BRI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이 다른 Middle East country의 SOE들, state-owned entity도 involved 되고 private company 하고 JV한 매진 이런 형태로도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디스피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테이크어웨이들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BRI 프로젝트에서는 멀티퍼리, 멀티컨트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혹은 시공사에서 JV 아니면 이런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디스피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컴플렉스 디스피트가 발생하게 되면 뭐 컨솔리데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인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되게 테크니컬한 프로시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HKIC 룰에서는 컨솔리데이션 하고 조인더 이런 부분들이 룰에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complex dispute 그리고 multi-party dispute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mmon claim, contractual debt claim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결합, 그러니까 defect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딜레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디스피트들이고요. 여기 common defense들은 jurisdictional challenge, 계약서의 misrepresentation 아니면 warranty breach 그리고 defect 이런 디펜스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은 저희가 앞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셨다시피 HKIC 룰로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HKIC 룰로도 진행을 하지만 윤세트라 룰로도 저희가 HKIC에서 중재를 administr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oice of forum for BRI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그리고 HKIC에서 진행하는 디스피트들은 중국에서 intermeasures 그리고 enforcement가 가능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BRI 디스피트에서 Chinese element가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정 교수님께서 1대1로 이니셔티브 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와 유의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기회라고 하는 그 대주제에서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어퍼추니티가 뭐가 있을지 유의사항들을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앞서 두 분께서 이제 BRI와 관련된 그 사업과 그다음에 HKIC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 차이나머니가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사업 아니면 PPP 사업으로 발주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차이나머니를 중국 정부가 BRI 참여 당사국 정부에게 차관 형태로 빌려주고 그 BRI 참여 국가의 정부는 자국의 정부 재정 사업으로 발주하는 형태를 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BRI 관련 자금이 수반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부 재정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국 당사자들이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가능할지 이 부분은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재정 사업 아니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PPP 사업으로 그 BRI에 연관된 국가의 정부가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으로 발주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 BRI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PPP 사업과 별로 다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한 비중이 중국 스폰서의 자본금이나 그 다음에 중국 은행 및 펀드들의 대출로서 충당이 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주로 PPP 사업 쪽에서의 일반적인 골격적인 측면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중국 주도의 BRI 관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카인드 쪽에도 좀 문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참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그 해당 국가에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경우라면 그 정부 재정 사업은 정부가 처음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후에 민간 사업자에게 이제 건설 사업을 발주를 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는 정부가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 운영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정부 조달 관련된 법 규정들이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나라에. 차이나머니가 그 기반이 된다. 뭐 차이나머니가 들어와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반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부 재정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기업이 크게는 이제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규모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나모니가 수반이 되면서는 중국 시공사가 이 시공을 맡는 쪽으로 이렇게 그 윗선에서 뭔가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철도 쪽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긴 해요. 또 이제 중국이 워낙 그 고속철도에 대한 그 경험이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부분은 조금 많이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도로 부분은 조금 요새도 좀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그러고요. 많이 들여다보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BRI 관련된 사업들이 발주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BRI인지 아닌지, 차이나머니가 수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든 철도시설공단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항만공사든 이런 그 공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은 정부재정 사업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감리나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로 인한 대가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거래 구조도 좀 단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는 이제 결국에 PPP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른 PPP 사업을 수주하는 것 같이 중국 차이나머니가 수반이 된
그런 사업에서 이 한국 당사자가 스폰서나 물론 이제 스폰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일단은 좋겠죠. 근데 이제 중국 당사자가 리드 스폰서가 되고 중국 측의 그 펀드나 뱅크가 이제 리드 렌더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한국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중국 측 자본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AIIB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김정선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그 펀드와 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AIB에는 중국 자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한국 자본도 한국의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출자한 어떤 그런 금액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MDB가 이제 AIB도 MDB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MDB가 리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MDB가 그 사업주들에게 페이버러블한 그런 정도로서 막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조금 그 MDB가 리드하는 중앙아시아 쪽의 수력 발전, 그러니까 민자 발전 사업이죠. IPP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5% 정도 이제 MDB가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 렌더로서 다른 이제 커머셜 뱅크와 또 K 엑심도 들어가고요. AIIB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한창 그 파이낸싱 클로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MDB가 이 다른 사업주들과 맺는 주주간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MDB가 우선주로서 이 우선주 인수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15% 지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컨버전 라이트를 갖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이제 우선주를 보통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권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물론 그 전환되기 전에 우선주 상황에서는 이제 디비던드에서의 어떤 개런티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한 원리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이 예를 들어서 그 PPP 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이 30년이라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이제 FC가 돼가지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업운전이 되고 나서 한 11년, 한 12년 정도면은 원리금 상환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MDB도 엑싯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엑싯을 하면서도 그 리뎀션 라이트를 그 요구를 하고, 그래서 보통주의 경우에도 그때 그 지분 가치를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프로젝트 컴퍼니가 재매입하는 이런 식의 이제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를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 당사자들이 다른 그 스폰서들이거든요. 그래서 15%의 MDB와 그 다음에 로컬 그 사업자 한 10% 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75%를 한국의 공기업과 다른 이제 그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당히 많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좀 약간의 리스크들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그 BRI 이니셔티브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PPP 사업에서 이제 한국 당사자가 리드 스폰서로 되는 경우에 과연 리드 스폰서이면서 그 시공사를 이제 한국 건설사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중국 그 차이나 머니가 수바이 되면서 시공업체를 중국 업체를 쓰도록 하게 하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 스폰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컨트랙터에 대한 어떤 그 공사 관리 감독, 어떤 계약 관리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 재정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법적 쟁점을 다룰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PPP에 대해서 큰 골격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언스들께서 PPP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 PPP의 정의는 이제 그 해당 PPP를 발주하는 국가마다 법령이나 팔리시에서 이제 PPP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대로 따르면 되겠고요. 세계은행에서도 그 PPP 레퍼런스 가이드라는 것을 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PPP에 대한 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증설 및 개량도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 시행자가 모든 대가를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이제 행정 주체가 그 대가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계약이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섹터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PP 사업의 핵심 요소 및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PPP 사업은 이거는 건설 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 사업은 어디까지나 좀 의일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건설사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그렇지만 근데 PPP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을 그 수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그 사업 참여자들에게 기대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으면은 사실 외국 자본, 외국 당사자가 참여하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PP 제도가 법 제도가 그 나라의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관계가 또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부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가장 효과적인 그런 프로핏 어느 정도 그 효율적인 그런 정도의 사업 운영과 그 다음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를 확보하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게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PPP 사업 방식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월드뱅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신규 건설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증설하고 개량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 그 주무관청으로부터 위임받는 역할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운영을 하게 되는 그 스폰서가 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의 지급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은 이용자인지에 따라서 PPP 사업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시설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뭐 그린필드 프로젝트이냐 아니면은 브라운필드 프로젝트이냐라고 나눠볼 수가 있고요. 위임받은 역할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뭐 BOT, BTO 뭐 이런 그 용어들은 좀 익숙한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기반 시설의 소유권과 통제 여부에 따른 유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PPP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은 어느 당사자가 시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시설을 개발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입찰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유형화에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디자인 빌드 또는 리허빌리테이트나 파이낸스, 메인테인, 오퍼레이트 이거를 이제 통칭하는 DBFOM 형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디자인 빌드가 아니라 디자인 리허빌리테이트, 파이낸스, 메인테인과 오퍼레이트가 다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오퍼레이트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메인테인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시설 자체의 어떤 안보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오퍼레이션 자체는 외국 그 사업주가 맡지 않고 그 나라의 이제 국내 공기업이 맡되 메인테넌스만 이제 그 항구 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건설한 그런 외국
그 당사자에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 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른 구분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구하는 방안이죠.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톨비 같은 거를 내거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나 그 정부 입장에서도 그 수요 위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수요가 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뭐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 대주로부터 이제 빌린 그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상 시설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요새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산 개발로 유명한 그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니칼 암바토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암바토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니켈을 갖다가 이제 채굴하고 재련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업주들이 일본의 이제 스미토모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광물자원공사 그 다음에 또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STX 이런 그 사업주들이 이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니켈의 이제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광물자원공사도 그렇고 다른 한국 사업주들이 좀 거기에서 엑시트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위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조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고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 위험을 갖다가 이런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좀 도로 사업을 하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베트남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에는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 도로를 갖다가 건설했을 때 오토바이들은 보니까 유료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들이 통행할 때는 그 톨비를 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료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유료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그 정부와 약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근처에다가 무료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무료 도로를 갖다가 뭐 건설하도록 허가하거나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제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non-compete 뭐 프로비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업 시행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구하는 방안이 있고 정부로부터 아예 지급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성능과 조건을 충족해서 관리 운영하는 한에 있어서는 시설의 이용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인데요. 근데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은 이 이제 책정된 금액이 최고액이고 available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유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마다 감액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제 그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된 방식으로서는 이제 MRG를 우리가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를 줄 수 있는데 아까도 이거 얘기했던 그 수요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매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구하지만 미리 책정된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정도의 매출에도 못 미치게 되면은 정부가 최소 매출까지 보전을 해주는 거죠. 베트남의 그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를 갖다가 지금 수주하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한국 그 도로공사가.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거기 PPP 제도에서 이 MRG를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민자 사업이 그 활발하게 그 진행이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MRG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MRG를 보장을 해주니까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MRG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도 초기 단계 이 해외 자본이랄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회 시설들을 갖다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MRG라고 하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표는 여러 가지 PPP 사업 방식과 각각의 어떤 그 개요, 그 다음에 시설 구분, 사업 시행자가 위임받은 역할, 그 다음에 대가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PPP 방식이 활용되는 사업 부분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교통, 발전입니다. 발전은 그간의 성과는 엄청나게 많았고요. 한전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한전 산하의 발전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IPP 사업을. 교통 쪽은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그 도로 PPP 사업이 어느 정도 그 파이낸싱 클로징 단계에 갔다는 뉴스를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철도도 그러하고 공항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항만은 조금 약간 저조해요. 지금 우리나라 부산항만공사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있는데 해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뭐 개척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 말고 큰 거는 신도시 개발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해 본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도시로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아예 도시, 신도시를 갖다 통으로 주택과 그 다음에 도로, 통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상하수도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그 LH공사가 쿠웨이트의 신도시 사업, 그 다음에 한화가 이라크의 비스마양 거기 신도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PPP 사업에 있어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해당국 투자 유치국가의 정부가 PPP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PPP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PPP 사업도 두 가지 용어로 크게 나눕니다. 정부 고시 사업과 민간 제한 사업. 정부 고시 사업은 정부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간 제한 사업은 민간 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정부 고시 사업의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6개의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PPP 대상 사업들이 선별이 돼야 되겠죠. 선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지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상 사업의 구조화입니다. 프로젝트 스트럭처링을 정부가 일단은 먼저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제안 요청서에다가 RFP에 이러한 구조화된 여러 가지 실시협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찰과 관련된 문서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문서들을 보고 민간 업체들이 이제 참여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 될 거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PPP 컨트랙트라고 해서 실시협약 또는 뭐 양어 계약 또는 이제 IPP 사업에서는 이제 파워 펄치에서 어그리먼트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시협약과 IPP 사업의 경우로 한다면은 PPA가 체결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시에 사업 시행자는 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그래서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하든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통하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죠. 그렇지만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전 사업을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에.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외국 그 정부에게 많은 그 재원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수주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도 뭐,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성사가 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 클로징이 되면은 이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건설 단계로 넘어가고 건설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COD가 달성이 되면 커머셜 오퍼레이션 데이트가 달성이 되면은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조화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위험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를 민간 부문과 행정 주체 사이에 적절히 할당하거나 경감하고 그러한 위험 할당 및 경감 조치를 관련 계약서의 권리와 의무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이제 구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정부든 사업주든 대주에게 공통적으로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주체 입장에서는 보다 역량 있는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업의 구조화가 필수적이고요. 투자개발자 입장에서도 뭐 사업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개발자라고 부르고 사업주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총 사업비의 7, 80%를 이제 PF 방식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대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뱅커빌리티라고 하는 게 갖추어져야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대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non recourse 소구권이 없거나 또는 limited recourse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물론 이제 스폰서 서포트 어그리먼트도 체결하고 하긴 하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뱅커빌리티를 이제 확보를 해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이 건설 단계 후반부에 자초하게 되는 상황이 난다면은 사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을 맞게 되는 당사자는 대주인 거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대주가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메커니즘을 아주 촘촘하게 그 랜더 카운셀들이 이제 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구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대주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뱅커빌리티를 짜는 거다. 이거를 이제 그 PPP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 외국 정부도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야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베트남에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가서 베트남 관리들하고 그 PPP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의 PPP를 관장하는 국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좀 MRG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고 왜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적인 PPP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외국 당사자가 돈 싸들고 와가지고 그런 이 수익 보장도 안 되는 데 가서 그런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예, 프로젝트 계속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전체 그 PPF 사업의 구조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좀 더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네네. 한 몇 분 안에 마무리해 예, 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여러 행위자들, 플레이어들과 그다음에 한가운데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가 있죠. 각 그 행위자들과 프로젝트 컴퍼니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서들이 체결을 하게 되죠. 왼쪽은 이제 파이낸스 다큐먼트, 랜더들과의 파이낸스 다큐먼트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 프로젝트 다큐먼트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계약서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보면은 거기에는 그 서플라이 어그리먼트가 있죠. 이 그 발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LNG랄지 뭐 석탄 화력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것 말고 다른 뭐 케미컬 관련된 그런 PF 사업에서도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교통 관련된 PPP 사업에서는 연료라는 게 없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당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요새는 이제 좀 그
PF 사업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EPC 계약자로서 수익이 남는 그런 괜찮은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하기를 원하고 롱텀으로 이제 이런 사업주를 하면서 운영까지 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주처에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에요. 아까 이제 사업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많은 위험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각각의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경감할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갖다가 배분할지 그래서 각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위험 배분과 위험 경감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수반이 되는 고유한 위험들 물론 뭐 공통되는 위험도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만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옅은 색은 행위자들이고 가운데 이제 파란색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PPP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리스크들을 다 스팟해가지고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리스크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미티게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쓰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위험들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위험들이 어떤 발생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고 경중을 따져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주체와 일단 민간 부문 사이의 위험을 적절히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실시협약이나 파워펄치에서 어그리먼트에 민간 부분과의 위험들을 이제 할당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EPC 업체에게 위험을 갖다가 백투백으로 전가하거나 서플라이어들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O&M 오퍼레이터에게 이제 전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을 이제 전가를 하면서 좀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요? 예. 그래서 위험할당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위험 부담을 한 당사자가 그 위험을 잘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 상환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당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뭐 참고 문헌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간 위험의 공유도 중요한 거죠. 쉐어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시설의 수요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MRG처럼 MRG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 위험을 행정 주체와 이제 민간 부문이 서로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할당을 실시협약에 일단 먼저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험을 1차적으로 이제 그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프로젝트 회사와 사업주들이 부담을 하게 되죠.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회사 차주에 해당이 되죠. 이 대출 계약에 있어서의 차주인 프로젝트 회사가 너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회사는 또 이제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PC 컨트랙터나 서플라이어, O&M 오퍼레이터들에게 이제 더 전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주는 그 사업주들에게도 별도의 어떤 스폰서 서포트 어그리먼트를 요청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추가 자본금과 아울러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거기에다 또 같이 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뱅커빌리티가 확보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PPP 컨트랙트라고 포괄적으로 담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그 입찰 제안 요청서에 담아서 행정 주체가 이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시협약은 여러 섹터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5가지 계약 조건이라 한다면은 일단 준공되는 대상 시설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그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주무관청의 구제가 뭐가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장기간의 20년, 30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계약 체결 시점에. 그래서 좀 더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실시협약의 내용들이,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한 계약 조항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으로 중요하게는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대주도 마찬가지지만 중도에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건설 단계 터미네이션이 되든 아니면 운영 단계에서 터미네이션이 되든지 간에 사업주는 기대했던 수익을 다 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시협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대주 입장에서도 원리금 상황이 다 되기 전에 이게 터미네이션 되면 나머지 미상환된 원리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뱅커빌리티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죠. 어떠한 사유로 터미네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터미네이션 페이먼트를 달리 지급을 하도록 달리 산정을 해서 터미네이션 페이먼트의 금액이 이제 다르게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되도록, 이게 상당히 복잡한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실시협약에 반영이 돼야 민간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요. 중국 당사자가 수반이 된 PPP 사업의 이제 분쟁 해결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이제 켈리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중국 당사자와 같은 뭐 사업주 파트너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당사자를 시공사나 여러 가지 뭐 서플라이어나 오퍼레이터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정부 재정 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건 간에 중국 당사자와 여러 가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당사자를 상대로 한 어떤 향후의 어떤 집행 문제, 중국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그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승소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집행 문제를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한국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마지노선으로 그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한다면은 뭐 HKIC 중재 규칙하고 홍콩을 중재지로 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중국 당사자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충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BRI 사업에 있어서는 홍콩과 그다음에 HKIC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그다음에요. 뭐 아주 이 복잡한 내용이어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참고 도서하고요. 그다음에 참고 논문, PPP와 관련된 논문들만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2013년 이래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건설 에너지법 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그 발표하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책을 2권을 갖다가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외 건설이나 PPP,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 자원 개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망라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또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들을 읽어드리고 발표자분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MRG는 과거 한국 민투사 사업법상 규정하였다가 사업자 수익만 주는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하고 피코 피맥 검토 이후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세계적으로 매출 보전 방식은 과거 칠레 이외에 희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베트남 PPP 법의 경우 일정 매출이나 이하 보전, 일정 매출 이상 회수 방식으로 이해되는데 과거 문제점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장당성 어떻게 해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베트남의 PPP법을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였습니다. 여름에 그때 이제 베트남이 PPP법을 개정한다. PPP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법률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령, 여러 가지 뭐 시행령이나 다른 법률들이 좀 분산돼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법률로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초안이 나왔고,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는 이 환전, 컨버러빌리티에 관련된 개런티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최소 수익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MRG나 뭐 어베일러빌리티 페이먼트는 전혀 아니고, 그냥 그쪽은 와서 들어와서 건설하고 그 유저들에게 그 삐를 갖다가 징구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켜서 뭐 너희들이 그냥 그 뭐 수익을 가져가라, 원리금 상환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위험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 그때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그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MRG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한다. 근데 MRG를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그때 들었고 그 이후는 좀 업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PP법이 발효됐는지는 사실은 이제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입장이 그냥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 아닌가. 일정 매출 이하 보전, 일정 매출 이상 회수 방식으로 이해되는데 과거의 문제점. 글쎄요. 그 정당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뭐 그쪽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이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 현재 그 내용대로의 제도대로 그걸 따르고 뭐 그 제도 하에서 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한 제도이고 수익 보전이 조금 불명확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그런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 개발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베트남은 이제 열악한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존속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외국 투자 개발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다른 나라 가서. 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국 본토에서 임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나 반면 최근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중재가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의 부정적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홍콩의 그 National Security Law 그리고 뭐 데모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많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 변호사님이 앞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One Country, Two System입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Civil Law 시스템이고 홍콩은 Common Law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재로 하는 이유가 어느 나라의 법원의 인터페런스를 많이 안 받고 정치적인 인터페런스를 안 받기 위해서죠.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중재인들이 이 판정을 합니다. 중재인들 판정으로 이제 코트로 갈 수는 있겠죠. 뭐 set aside나 뭐 interim measures 이런 이슈들 때문에 court interference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미니멀하고요. 중재로 진행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재인들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지정을 하기 때문에 판정이 뭐 중재 판정이 잘못 나올 것이다. 아니면 그게 어떻게 중국의 정치적인 인터ference를 받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법원을 갔을 때 홍콩 법원이 어떻게 뭐 중국의 political interference를 받아서 set aside award 아니면은 procedural issue 아니면 jurisdictional challenge 이런 것 때문에 홍콩 법원을 중재 진행 아니면 중재 진행 전 법원 봤을 때 political interference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찬스 그런 이슈로 법원을 갈 찬스도 아주 적고요. 갔을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터ference를 받을 확률은 더더욱 적습니다. 홍콩 법원은 보시면 중재 arbitration specialty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코트를 보시면 international court처럼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top judge들은 UK Supreme Court retired judge 아니면 Australia에서 retired judge 아니면 뉴질랜드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일랜드 이런 데도 있고 다른 common law jurisdiction 판사들이 와서 홍콩 법원에 sit 하고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코트와 더 비슷하지 중국 코트 인터ference 받을 확률이 그래서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뉴스를 보면 이게 perception 자체가 홍콩은 이제 중국이 돼가는구나 해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요. perception보다 reality를 보시게 되면 홍콩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데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정치적인 중국 인터페런스를 중재 판정에서 받을 확률은 아주 적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 답변이고요. 다른 지금 시간상 그리고 다른 질문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세미나는 녹화본은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HKIC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추후에 웹 세미나 준비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김 변호사님 그리고 정 교수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유익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배우고 오디언스도 많은 정보를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